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삼입니다. 오늘은 망국의 암군이 계몽군주로 둔갑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상해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신보라는 신문은 1910년 9월 1일, 그러니까 조선이 망한 며칠 후의 일이죠. 한국이 멸망했다라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또 러일 전쟁을 미화한 전운여록이라는 글을 쓴 일본 단카의 거장 이시카와 다쿠보쿠라는 사람은 9월 9일 날 지도위 조선국에 검게 먹을 치라며 추풍을 돋는다라는 시를 발표했습니다. 조선은 그렇게 망했습니다. 조선 멸망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주된 요인을 꼽는다면 고종과 그 당시 왕비였던 민비의 통치에서 결정적인 그 실수, 그리고 외교 실패에서 비롯된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난세를 돌파할 능력이 없는 나라는 줄이라도 잘 서야 생존이 담보되는 법입니다. 이것이 국제 외교 그리고 동맹의 기본 원칙입니다. 흥미롭게도 고종과 민비는 세계사의 패권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주류 세력이 아니라 패권에 줄곧 도전하는 세력, 다시 말씀드리면 비주류 세력과 집요하게 동맹을 맺으려고 시도하다가 대세를 그르쳤습니다. 외교에 관한 한 국왕 고종은 일종의 허수아비나 다름없었고, 왕비인 민비가 1884년 중반부터 대외 문제를 좌우하다시피 한 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 결과 열강과의 외교 관계는 고종이 나서서 추진했지만 실상은 그것이 민비의 의중이었고, 민비의 의중이 조선 정부를 대표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민비를 접견했던 여러 서양 여성들은 민비가 총명한 여성이었다라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또 훌륭한 지성의 소유자다, 또 유능한 외교관으로 조선의 외교를 주도했다라는 그런 평을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총명하고 훌륭한 지성의 소유자였던 민비가 왜 그렇게 거의 병적일 정도로 세계 주류 세력인 패권국이 아니라 비주류 세력의 편에 서는 모험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을까요? 바로 이것이 일종의 미스터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구한 말에 영국을 대신해서 일본이 러시아하고 대결을 하게 되면서 한반도에서 러일 대립구도가 전개가 됩니다. 하필이면 이 긴박한 와중에 고종과 민비는 러시아와의 수교를 1884년에 했고, 그리고 그 다음 해인 1885년에 제1차 조로밀약, 그리고 1886년에 제2차 조로밀약을 추진하다가 청나라로부터 고종이 폐위될 수도 있는 이런 심각한 상황에까지 몰리게 됩니다. 일본은 청일전쟁이라는 대전쟁까지 치러가면서 가까스로 한반도의 지배권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청일전쟁이 끝난 후에 러시아의 말 한마디에 일본이 꼼짝도 못하고 아주 전략적인 요지인 랴오둥반도를 반환하는 모습을 지켜본 고종과 민비가 또다시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일본을 내치는 인하거일 정책을 격렬하게 추진합니다. 인하거일이라는 것은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일본을 물리친다라는 그런 한자 표현이 되겠습니다. 외세는 민비와 대원군의 갈등을 절묘하게 이용했습니다. 민비가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청나라와 일본을 배척하려고 시도를 할 때마다 청나라와 일본은 대원군을 앞세워서 민비를 견제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민비와 대원군이 대결한 큰 줄기였습니다. 따라서 대원군과 민비의 대결은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대결, 다시 말씀드리면 정치의 주도권을 누가 질 것이냐, 이런 싸움이 아니라 청일과 민비의 대결로 봐야 그 진정한 의미가 이해될 수 있습니다. 고종과 민비는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청나라의 압제에서 벗어나려고 시도를 했고, 또 삼국 간섭으로 일본이 러시아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자마자 다시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일본을 견제하는 선봉에 섰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 미우라 주한공사의 지휘 아래 일본 군대,
그리고 영사관 경찰, 칼잡이 낭인, 그리고 조선의 훈련대 이런 사람들을 총동원해서 왕비 시해라는 그야말로 끔찍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민비 시해 사건은 술 취한 낭인들의 우발적인 살인사건이 아니라 한반도 지배권을 다투던 일본과 러시아의 국익이 걸린 승부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한반도 지배를 둘러싸고 러시아와 일본이 각축을 벌이는 와중에 서로가 전면전을 벌일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러시아와 조선조의 연결고리인 민비를 제거한 그런 조치였습니다. 자, 일본이 민비 시해로 이렇게 말하자면 도전을 하니까 러시아는 얼마 후에 국왕 고종을 러시아 공사관으로 탈출시키는 아관 파천으로 응전을 하게 됩니다. 일본의 지도부는 국왕 고종이 민비의 그냥 손바닥에서 놀아나는 손오공 정도로 평가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좀 좋지 않은 기록들을 많이 남겨놨습니다. 미우라 공사가 남겨놓은 이런 기록에 의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민비가 여성으로는 아주 드물게 재능을 갖춘 호글과 같은 인물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면서 사실상의 조선 국왕은 민비다, 이런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미우라 공사의 기록에 등장하는 내용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미우라 공사가 가끔 궁정에 들어가서 고종을 아련할 때면은 조선의 궁중법도에 의하면은 부인이 남자를 만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왕비를 만날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왕 고종을 아련해서 대화를 나눌 때 국왕이 앉아있는 의자 뒤에서 무슨 소곤소곤하는 말소리가 들리는데 잘 들어보면 그것이 바로 그 왕비의 목소리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비는 국왕의 의자 뒤에 발을 치고 그 안에 앉아가지고 외국 공사와의 대화 내용을 듣고 있다가 국왕에게 무언가 조언 같은 것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접한 미우라 공사는 사실상의 조선 국왕이 고종이 아니라 이 왕비구나, 이렇게 주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왕 고종이 왕비인 민비의 코치를 받아가면서 외국 공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은 고종실록이라든지 우리 역사 기록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우라의 전인공사였던 이노우에 가오루의 아련 장면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이노우에 공사의 고종 아련기에 의하면 이노우에 공사가 고종을 아련할 때마다 언제나 국왕이 앉은 뒤나 옆에 발이 내려져 있고 그 안쪽에 왕비가 앉아가지고 대화 내용을 듣고 있다가 국왕에게 조언을 하거나 주의를 주는 이런 소리들이 소곤소곤하는 소리들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대화가 잘 안 될 경우에 발을 두세치 열어서 얼굴을 절반 정도 내밀고 직접적으로 코치를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일본 군국주의 단체인 흥룡의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흥룡의 기록은 좀 가려서 봐야 될 부분이 적지 않지만 민비의 역할에 대해서 이 흥룡의 기록들은 조금 더 직설적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민비가 매사 국정에 참여해서 아주 고종을 괴뢰로 만들고 그녀 자신의 의사대로 정치를 지배했다, 흥룡에는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고종은 1896년 2월 11일 새벽에 왕세자와 함께 복장을 좀 갈아입고 변장을 하고 궁궐에서 탈출해서 서울 정동에 있는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아관 파천이죠. 고종의 러시아 공사관으로의 도주는 주한 러시아 공사가 계획을 하고 또 러시아 군인의 지원을 받아서 단행한 것이었습니다. 러시아 공사관에 도착한 고종은 가장 먼저 일본과 가깝게 지냈던 친일 관리들을 처단하라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국왕의 명을 받은 암살대가 출동을 해서 총리 대신 김홍집을 아주 참혹하게 살해를 해서 그 시체를 청계천에 막 내팽개치고 또 농상공부 대신 정병화라든지 탁지부 대신 어윤종 이런 사람들은 군중에게 몰매를 맞아가지고 죽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0명의 내신들은 일본 공사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일본으로 탈출을 해서 망명을 하게 됩니다. 이게 아관파천 당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고종이 아관파천 기간 중이던 1896년 5월 말에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의 대관식에 민영환을 조선대포로 파견했습니다. 민영환은 베베르 공사의 주선으로 러시아 요원들의 보호를 받아가면서 모스크바로 가서 니콜라이 2세를 아련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민영환은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에게 조선을 러시아의 보호령으로 삼아달라 하는 국왕의 밀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황제의 약속을 받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외무 대신 로바노프라든지 재무 대신 비태 이런 사람들하고 면담을 해서 러시아 군대가 조선 국왕을 보호해달라. 그리고 러시아 군사고문관을 파견을 해서 조선 군대를 훈련을 시켜달라.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요청에 의해서 2달 후인 7월 29일 날 러시아는 푸차타라는 대령을 단정으로 하는 군사교관단을 조선에 파견합니다. 바로 이 러시아 교관단은 조선의 궁성호위대를 훈련을 시켰고 이 경비대는 1897년 5월에 환국한 고종이 지켜보는 앞에서 러시아식으로 사유를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1897년 10월에는 알렉세예프라는 러시아 사람이 조선 정부의 재정고문과 총세무사에 임명이 됐습니다. 이제 돈줄을 러시아 사람들이 주게 된 거죠. 이처럼 이 무렵에 조선이 아주 일사천리로 칠러 정책을 추진하는 모습을 지켜본 외교관들이 특히 미국 공사 알렌 같은 사람들은 이제 조선 문제는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러시아에게 다 넘어갔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러시아 군사교관단은 그 조선의 궁성호위대를 훈련시킨 데 힘을 얻어서 이번에도 러시아군의 지휘를 받는 약 6,000명 정도 규모의 조로연합군까지 결성을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비테라는 그 재무상에 의해서 추진되던 러시아의 한국 진출 정책은 만주 침투를 주장하는 세력들이 득세를 하면서 만주 쪽으로 이 진출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1897년 12월 18일에 러시아가 바로 청일전쟁 직후에 이 러시아의 압력을 받아서 일본이 반환했던 요동반도의 아주 요충 지역인 여순과 대련항을 조차를 해서 극동 지역의 부동항을 확보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때문에 러시아는 한국에서 이 그 부동항을 만들려고 했던 그 전략적 관심이 크게 줄어들었고 이런 과정에서 조로연합군 계획도 자연스럽게 폐기가 됐습니다. 한국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식은 러시아는 1900년 7월에 일본에게 이제 한반도를 분할해서 한반도에서 러시아와 일본의 세력 범위를 확정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만약에 일본이 이 제안을 수용을 했다면 한국은 1945년이 아니라 1900년에 남북이 분단되어서 러시아와 일본의 보호령으로 찢어졌을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청일전쟁을 끝내기 위한 시모노세키 강화조약이 1895년에 체결됐습니다. 이때서부터 러일전쟁이 일어난 1904년까지 약 10년 세월은 바로 이 한국 입장에서 보면 국가 개혁을 통해서 근대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조선의 국가 지도부는 그 기회를 허송세월하고 중국이라든지 일본, 미국, 러시아 등 외세를 끌어들여서 국가 자존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한국 근대사에서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시기를 조선의 국가 지도부가 유익하게 사용했다면 한국의 미래는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었을 것이고 또 극동아시아와 세계의 역사도 상당히 변했을지도 모릅니다. 일본은 러시아와 전쟁을 해서 조선에서 러시아 세력을 쫓아내고 조선을 보호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고종은 1882년 이모군란 때 쿠데타군이 궁궐에 난입해서 민비를 살해하려고 했던 그 사건을 겪은 다음에 일본 공사에게 혹시라도 변이 일어나면 조선 왕실을 보호해달라. 말하자면 이제 국왕 일가가 일본 공사관으로 파천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또 1894년 청일전쟁의 기운이 감돌자 이번에는 또 미국 공사관에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그 왕실을 좀 보호해달라. 이렇게 미관 파천을 또 추진을 합니다. 민비시의 후에는 또 아관 파천을 실제로 감행을 해서 성공을 하죠. 또 1904년에 러일 전쟁의 전운이 감돌자 이번에는 또 고종이 서울의 영국 영사관으로 피신을 해서 국왕을 보호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영국이 아주 딱 잘라서 거절을 합니다. 대체 한나라의 국왕이 국가의 안위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살자고 또 왕실만 살자고 일본 공사관으로 또 미국 공사관으로 러시아 공사관으로 또 영국 영사관으로 이 파천을 하려고 시도하는 이런 그 모습을 보면 이분이 정말 국왕이 맞나 하는 정말 급격한 회의감이 엄습을 합니다. 이런 모습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일본 수상 이토 히로부미는 1895년 주일 영국 공사 어네스트 샤또라는 사람과의 대담에서 한국의 독립은 현실성이 없다. 한국 주변의 가장 강력한 국가에 병합을 하든가 아니면 보호 아래 두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런 그 해외 외교관이나 이 외국의 그 국가 지도자들이 한국을 불신하는 그 근원은 다름이 아니라 이 고종의 한심한 통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좌파학자들은 고종을 계몽군주로 둔갑시켜서 그가 열심히 개혁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일본의 방해로 좌절되었다. 이런 저서한 논문들을 연이어 내놓고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를 정말 직시를 해야 그런 잘못된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꾸 이렇게 망국의 암군을 개명한 군주였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이런 이상한 그 주장과 가마지설에 더 이상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